안녕하십니까, 토마토입니다. 일본이 11개월 연속 전기요금이 상승한다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전기요금의 상승 원인, 전기 공급 예비율 저하로 전기 사용 제한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G7의 석탄 화력 발전소 단계적 폐지 공동 성명, 이렇습니다. 자, 먼저 기사를 살펴보면 속보로 나온 건데, 여름 전기요금이 높게 유지될 거다, 가계 부담이 계속될 거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7월에 전기요금이 대형 어떤 전력회사 네 곳에서 가격을 올리겠다고 했다는 기사고요. 다음으로는 정부가 전기 사용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올겨울에. 그리고 위반할 때는 기업도 벌금을 먹일 거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G7에서 석탄 화력 발전의 어떤 단계적 폐지를 공동 성명으로 발표했다. 그렇지만은 구체적인 기한은 명시하지 않았다라는 내용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기요금 상승의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인데요. 밑에 여러분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여기 빨간 실선이 그 원료 가격입니다. 평균 가격인데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걸 보이고 있죠.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막대 그래프가,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매월 내는 전기요금입니다. 그러니까 원료비가 상승하니까 전기요금도 계속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일본의 동북전력의 어떤 경우를 나타낸 거고요. 그 밑에 보면은 도쿄전력인 경우에는 표준 가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 7월에 어떤 전기요금이 작년 7월과 비교해서 약 27% 정도 상승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1년 만에 27% 전기요금이 상승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거죠. 그러면 전기요금 상승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마찬가지로 화력발전 비중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화력발전에 사용되는 석탄이라든지 LNG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수입 비용이 많이 상승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수입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전기요금이 상승하는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뭐 코로나 이후에 경기 회복으로 수요가 확대되면서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엔저 현상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일본이 어떤 원료를 비싸게 사는 꼴이 되니까 결국은 연료비 인상 효과가 되는 겁니다. 전기요금을 살펴보면 일본인 한국이나 전기요금 체제는 좀 비슷합니다. 기본 요금이 있고 전력량 요금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연료비 조정액을 뭐 대줄 수도 있고 빼줄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재생에너지 발전 촉진 부가금 같은 게 있고 다 합한 금액에다가 또 이렇게 세금도 붙이고 해서 전기요금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일본 경우에 이제 2022년도 6월에 연료비 조정액을 계산해 보니까 가정에서 한 달 동안에 260kW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약 772엔 정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기요금에 플러스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이렇게 대외적인 영향도 있지만 그 대내적으로는 민영화의 어떤 영향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민영화라는 건 결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의 어떤 요구가 바로바로 반영되는 그런 경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민영화의 영향도 전기요금 상승에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이제 밑에 거는 가스 요금이고요. 위에 파란색은 전기 요금인데 가스나 전기나 보면 비슷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뉴스에서도 7월에는 가스 요금도 제법 많이 상승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공급 예비율 저하로 전기 사용 제한이 가능하다는 내용인데요. 제가 앞에 유튜브에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공급률 저하가 되면은 올 여름이나 겨울에 대기업을 포함해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기 사용 제한 발령도 검토하겠다고 일본 정부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전기 사용 제한을 하려는 목적은 뭐냐면은 대규모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전력 예비율이 이렇게 낮아지면 일반 가정에 대해서도 계획 정전을 실시하겠다는 것도 밝혔고요. 그러면 일본이 왜 이렇게 전력 예비율이 낮아지느냐 하는 것들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화력발전소의 어떤 발전력이 부족하다. 일본은 화력발전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 탈탄소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은 좀 중지시키는 화력발전소가 꽤 있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유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원자력 발전 비중이 일본은 많이 줄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력 생산량이 좀 줄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전력 공급 예비율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 여러분 표를 보면은 2023년도 1월 3월 공급 예비율 전망이라 해가지고 보면은 뭐 다른 지역은 3% 이상이라서 염려가 좀 없는데 일본의 어떤 도쿄는 1월에는 0.1%, 2월에는 1.0%로 공급 예비율 전망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경을 중심으로 전력 사용 제한이 어떤 발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왼쪽 밑에 그래프를 보면은 요 빨갛게 되어 있는 거 요거 있죠. 요게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 전에는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파란색이 원자력 발전 비중인데 25.1%로 굉장히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았죠. 그러나 이제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는 보시다시피 원자력 발전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고 거의 뭐 제로에 가깝게까지 줄어들었다가 최근에는 다시 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전량도 전력 생산량도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이런 두 가지 경향을 우리가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한국을 보면은 한국은 전반적으로 쭉 증가를 하다가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조금 감소됐는데 이 감소된 건 이유는 뭐냐면 요 검은색으로 보일 건데 이걸 보면은 이게 유류입니다.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는 발전 비중이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인데 이 문재인 정권 시절 때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차지하는 비중 몇 퍼센트가 빠짐으로써 어떤 전력 생산 양이 전체적으로 줄은 것 같고요. 맨 밑에 이제 주황색이 원자력인데 원자력은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19년, 2020년 이렇게 쭉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원자력 발전 비중이 준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왜 이렇게 비중이 낮아졌느냐? 이거는 이제 고리 1호기가 정지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수명 연장을 위해서 국민들의 찬반이 많았고, 뭐 그 과정 동안에 좀 이렇게 발전이 정지되어 있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이 좀 떨어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G7 회의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G7은 요번 그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공동 성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국인 독일은 2030년도까지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석탄으로는 발전을 하지 말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일본이 극구 반대를 해서 이렇게 어떤 성명은 발표를 했지만 기간을 못 박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래프를 여러분 보면은 밑에 왼쪽에 보면 이게 2020년, 21년도 사이 내용인데 일본이 29% 정도 어떤 석탄 발전을 하고 있고요. 다른 G7 국가들보다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리고 중간에 그래프를 보면은 그때 이 이제 공동 성명에서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는 몇 년까지 석탄 발전을 제로로 하겠다고 이렇게 다 기간을 못 박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프랑스는 2022년도까지 석탄 발전을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캐나다인 경우에는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제로로 하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25년까지, 그 다음에 영국은 2024년까지, 그 다음에 독일은 2030년까지, 미국은 2035년까지 석탄 발전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만이 그 기간을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오른쪽에서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그 오른쪽 그래프 중에서 왼쪽에 2019년도에 보면 일본 실제 어떤 그 원료별 어떤 전기 생산 정도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석유 등이 한 7% 됐고요. 석탄이 32%, LNG가 37%, 원자력이 6% 정도였고요. 재생에너지가 18%였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2030년도 계획이 뭐냐면 석유를 정도를 한 2%로, 그다음 석탄은 발전을 19%로, LNG를 20%로 줄이고요. 그다음에 원자력을 2019년도에 6%에서 2030년도에는 20% 이상으로 늘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율도 한 35% 이상으로 이렇게 늘리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의문이 되는 건 그겁니다. 일본이 여러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후쿠시마 원전의 어떤 사고로 인해서 방사능 문제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르고, 지금도 그 곤욕을 치르고 있고,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일본 내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인식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늘릴 수 있을지가 첫 번째 좀 저는 의문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2019년도에 총 생산된 전기량이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2030년도에는 그보다 훨씬 작죠. 한 10% 정도 더 작습니다. 또 2030년도 되면 일본은 전기 소비가 이렇게 준다는 건지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자력 비중을 이렇게 높이는 것과 전체 발전량을 이렇게 줄이는 게 과연 가능할지 일단 두 가지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일본 경우에는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G7 국가들은 미국이 뭐 2035년까지라고 했지만 어떻게든 언제까지 이렇게 석탄 발전을 하지 않겠다는 어떤 시한을 못 박았는데 일본도 언제까지 미정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보시면 2030년도에 석탄 발전 비중이 19%로 아직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걸 제로로 만들려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원자력 발전 비중도 쉽게 늘릴 수도 없고, 그렇다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엄청나게 넓혀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일본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일본은 민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부 주도로 뭔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재생에너지 비중을 이렇게 높이는 거라든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게 이렇게 만만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민영화가 되기 전에 이렇게 세팅이 된 상태에서 민영화 되면 그나마 좀 낫는데, 이미 일본은 민영화 돼버린 상태에서 이걸 정부 주도로 하기는 매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 G7의 어떤 석탄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이 공동 성명이 굉장히 일본 전기 산업에는 좀 타격이 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번 페이지는 전원별 탄소 배출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화석연료의 대표적인 게 이제 LNG죠. LNG, 그 다음에 석유, 그 다음에 석탄입니다. LNG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380g per kWh고요. 그 다음에 석유는 약 한 700g per kWh. 그 다음에 석탄은 평균적으로 한 850g per kWh의 CO2를 배출합니다. 저는 사실 이 LNG가 생각보다 많이 CO2를 배출하는구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석탄에 비교해서 생각보다 많이 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 그래프를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낮지는 않네요. 그래서 저도 이 그래프를 보고 LNG의 어떤 탄소 배출량을 보고 좀 놀랐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그래프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일본의 어떤 전기 산업이 좀 핀치에 몰려 있다. 민영화 이후에 어떤 전기 요금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원자력 발전의 어떤 비중이 많이 줄면서, 그리고 탈탄소화를 추진하면서 어떤 전력 생산량이 좀 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력 예비량이 이렇게 줄면서 어떤 극한 상황에는 어떤 기업에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고 제한하는 상황도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 일본 정부는 그걸 염려해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발표를 한 거고, 또 G7 정상회의에서 석탄을 이용한 어떤 화력 발전은 하지 말자는 일단 정상들의 어떤 성명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도 어떤 목표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이 잡아놓은 2030년도에까지 어떤 목표에 어떤 영향도 미칠 것 같고, 그리고 2050 어떤 탈탄소 시대를 맞이해서 일본도 매우 힘들지 않을까. 원자력 비중도 넓혀야 되고 재생에너지 비중도 넓혀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 거다. 우리나라보다는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원자력 발전 비중을 아무리 높인다 하더라도 뭐 35%, 40% 이렇게 높일 수는 없거든요. 그게 단기간에 그렇게 높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 한 개 짓는데 한 10년 걸립니다. 계획 단계부터. 그래서 쉽게 그렇게 높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재생에너지 비율을 쉽게 높일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빨리 에너지 전환에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해야 된다. 그래서 CO2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될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빨리 할수록 좋다. 제발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